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일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당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뇨에 대한 정말 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간과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빨간 구독 버튼이 보이시죠?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130을 넘나들고 식후 혈당은 200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많으셨죠? 그분 말씀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고 단 음식도 피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운동도 매일 30분씩 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사실 정말 많아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나요?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수치 그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혈당이 오르내리는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같은 100이라는 혈당 수치라도 어떤 사람은 80에서 120 사이를 오가고 어떤 사람은 50에서 150 사이를 오간다면 어떨까요? 평균은 같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 이것을 의학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당뇨 합병증의 주범이에요. 그럼 이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것이 바로 식사 타이밍이에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생체 시계죠. 이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데 인슐린 분비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침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에 폭식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떨어지는 저녁 시간에 가장 많이 먹으니까 혈당이 치솟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기본적인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혈당 관리는 어려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꼭 드세요. 그것도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공복 상태가 길어질수록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혈당을 올리거든요. 이게 바로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 중 하나예요. 두 번째는 저녁 식사를 일찍 드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오후 6시 이전에 드시고 늦어도 7시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최소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하세요. 이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채소나 단백질부터 드세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거예요. 격한 운동이 아니라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였고요. 간단하게 보이지만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문제기에 생각보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꼭 신경 써서 바꿔보시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사연자는 최근에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간병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도 자주 깨고 낮에도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음식 조절도 하고 약도 잘 먹는데 혈당이 계속 높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당뇨 환자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스트레스와 수면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먼저 수면부터 말씀드릴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요. 특히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요. 이 코르티솔이 바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더 심각한 건 잠을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문은 있는데 열쇠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무려 40%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는 시간이거든요. 잠들기 전 2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고 가능하면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침대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마세요. 우리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해요.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도록 지시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 필요했던 반응이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위험해요.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높이고 복부 비만도 유발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당뇨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격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이 좋아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명상이나 심호흡이에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취미 활동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책 읽기,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등 무엇이든 좋아요.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돼요. 네 번째는 사회적 지지예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대화를 나누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앞서 말씀드린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려우실 거예요.
어머니 간병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들과 간병을 나눠서 하거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완벽하게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본인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요. 자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야 가족도 더 오래 돌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기본적인 식사 습관, 수면 습관이 얼마나 우리 건강, 특히 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지 놓치고 계셨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습관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해 당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변비나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자주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소화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고 특히 변비가 심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화장실을 못 가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는 변비약도 먹고 유산균도 먹어봤지만 별로 효과를 못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변비가 심할 때 혈당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요즘 시중에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혈당 측정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착용하고 관찰해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장 건강과 혈당은 생각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장뇌의 축, 그리고 장내 미생물과 당뇨의 관계예요. 우리 장 안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들을 통틀어서 장내 미생물총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은 물론이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과 당뇨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들은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장벽이 약해져서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서 작은 화재가 계속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중요한데 귀리, 보리, 사과, 당근, 양파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25에서 30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 갑자기 늘리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 천천히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하루 10g 정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5g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발효식품을 드시는 거예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무설탕 요구르트나 케피어 같은 것들이 좋아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늘, 양파,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장 건강이 개선돼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변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분 부족이거든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장 운동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높여줘요. 특히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만 꾸준히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정말 운동은 당뇨인들에게는 최고의 약입니다. 무리하지 않더라도 식후 1시간 정도의 10분씩만 운동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즉, 규칙적인 운동은 변비도 해결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장 건강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항생제를 너무 자주 복용하면 장내 미생물이 파괴될 수 있어요. 물론 필요할 때는 써야 하지만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복용 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해 주는 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도 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장내 미생물 균형도 깨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관리가 장 건강에도 중요한 거예요. 인공감미료도 주의해야 해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이 단맛을 내기 위해 자주 사용하시는데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계피나 바닐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거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예 단맛에 대한 욕구를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의외로 45일 정도만 잘 참아내면 그 후로 단맛에 대한 욕구가 생각보다 쉽게 절제된답니다. 장 건강 개선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요. 보통 2-3주 정도 지나면 변비가 개선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혈당 수치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장내 미생물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장 건강만 좋아져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바로 근육의 역할이에요. 마지막 중요한 요소, 근육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당뇨 관리에는 식이요법과 유산소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문을 열거나 물건을 들 때도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지는 않나요? 사실 당뇨에서 주의해야 할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근감소증이에요. 근감소증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 저장고 역할을 해요. 식사를 한 후에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으로 보내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치 창고가 작아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10%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40%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늘려도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에서 2%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60세 이후에는 더 빠르게 줄어들어요.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데 이게 바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뇨에는 유산소 운동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스쿼트, 벽에 기대고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회씩 3세트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되고 운동 후에는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70kg이면 70에서 84g 정도 드시면 돼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으로는 닭가슴살,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등이 있어요. 특히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운동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은 식사 후 한두 시간 후에 하는 게 좋아요. 이때 혈당이 높아지는 시기인데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해서 혈당을 낮춰주거든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야간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휴식할 때 만들어져요. 운동 후 48에서 72시간 정도는 같은 부위를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상체, 내일은 하체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근육의 75%는 물이거든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도 잘 되고 운동 후 회복도 빨라져요. 특히 운동 전후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근력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근육량을 늘리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져요. 즉,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당뇨 환자들을 보면 유산소 운동만 하는 사람들보다 혈당 조절이 더 잘 돼요. 특히 당화혈색소 수치가 더 많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운동 전후에 혈당을 체크하는 거예요.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운동 전 혈당이 100mg/dL 이하라면 가벼운 간식을 드시고 운동하세요. 지금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70세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80세, 90세에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혈당 조절도 개선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지킴이와 함께 당뇨 관리의 핵심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핵심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이것만 바꾸면 된다는 제목처럼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혈당 관리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약물 치료나 식이요법에만 의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 타이밍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꼭 드시고 저녁 식사는 일찍 드시고 식사 순서도 채소와 단백질부터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했죠.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장 건강이었어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발효식품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라고 했죠.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인슐린 저항성도 줄어들고 혈당 관리가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근육량 관리였어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죠. 근육이 우리 몸의 포도당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당뇨 관리가 가능해요. 혹시 이렇게 많은 걸 다 바꿔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돼요. 이번 주에는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 다음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 앞당기기, 그 다음 주에는 잠자리 시간 규칙적으로 만들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당뇨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거든요.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시면 훨씬 쉬워요.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혈당 수치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물론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계시느냐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혈당 수치도 개선되지만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던 분들은 다시 가볍게 오르실 수 있게 되고,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매일 시원하게 화장실을 가실 수 있게 되고,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은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당뇨 관리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반자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건강지킴이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서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